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드스쿼드에서 모바일 마스터를 맡고 있는 JK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세션을 좀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섭외를 했었었는데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비슷한 주제로 해보려고 주제를 선택했다가 망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저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시고 나서 제가 슬라이드가 27장인데 그 중에 한 장이라도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면 분명히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대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충격적인 얘기는 없으니까 들어봐 주세요. 사실 이 주제는 되게 가볍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두 권 다 읽으셨나요? 1, 2편 다 읽으셨나요? 두 권 다 읽으신 분, 딱 한 분 계시네요. 그분만 나가주세요. 이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거든요. 한 240세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최근에 잘 나가고. 근데 약간 안 좋은 점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되게 쉽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가볍게 그걸로 시작하는 입문서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영향을 받았던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부분은 이 2편이에요. 철학과학, 예술, 종교, 신비 편인 2편을 읽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책을 사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책의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나와요. 진리란 무엇인가? 왜 이 주제를 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리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거라고 뭔가 도덕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자, 1번. 진리를 믿고 계신 분들.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없다. 꽤 있으시네요, 또. 자, 3번 모르겠다. 자, 마지막 4번 상관없다. 거의 없으시네요.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지금 다르잖아요. 이 다른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 상대적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 혹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회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가 됐죠. 고대의 유명한. 그래서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철학자들이 절대주의 철학자가 있기도 하고, 상대주의 철학자가 있기도 하고, 회의주의자가 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게 철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랬고, 예술가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뭔가 불변한다는 것들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거를 위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고, 과학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고, 예술적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책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흐름은 이 흐름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책을 보세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철학의 흐름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죠.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리는 했는데. 자, 유명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소피스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혹은 아테네 어딘가에서 모여있던 자, 소피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분이죠. 네, 삼각형에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우리 기억엔 그거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의 소피스트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수사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뭐 말을 잘해야 죄를 면할 수 있었고, 약간의 배심원 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런 수사학적인 것들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아니라 변질됐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를 거야라고 하면서 더 이제 좀 다른 변론, 궤변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항상 뭔가 참인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여기 이제 ABC가 앞에서 설명했던 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항상 뭔가가, 이 플라톤은 완전히 이상적인 이데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요쯤에서의 철학이 일단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 때가 사물을 관찰하고 철학적으로 그럼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부터 우주는 왜 생겼지, 뭐 흙은 뭐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철학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중간에 이 뭐 이름 모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책에서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고대, 중세, 뭐 종교 시대, 뭐 이런 왕건 시대, 뭐 이런 시대를 다 거쳐서 근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대에 18세기, 19세기에 돼서야 이런 합리론과 경험론 같은 것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합쳐지는 시대가 2000년이 돼서야, 1900년, 200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2000년 동안 거의 명맥을 잃지 않다가 굉장히 상처 입은 그 반항심을 표치했던 니체에 대한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름들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객체 인스턴스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자, 그 플라톤의 경우는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이상적인 이데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본질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해서 현실에 있는 인스턴스들, 실제 개체들이 어떻게 그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물리학으로 쓴 것도 있고, 뭐 수학으로 쓴 것도 있고, 온갖 잡식들을 다 책으로 써낸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모든 책들이 다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현상, 본질을 반영하는 현상을 이제 변화하고 계속해서 상대적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방식이 결국엔 서양 철학의 근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방식이 됐고, 그게 결국엔 지금의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배우는 진짜 클래스와 객체 인스턴스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객체를 분류하고, 사람이 사물을 볼 때 분류하고 클래스를 나누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다루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다루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잠깐 그 인식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인식론과 경험론을 합쳐서, 경험주의를 합쳐서 이 방법적 회의로 증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방법을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자기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타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면 다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수학적인 증명을 철학에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수학을 잘했느냐, 뭐 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학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값이 뭐 현상이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수학을 그런 측면에서 추상화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형상이 안 보이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계산해내고.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도 방점을 하나 찍었다면 수학적으로도 하나 찍어놨어요. 뭐냐면 기하학과 대수학이, 기하학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대수학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기하학을 해석기하학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방정식을 기하학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연결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또 확장시켜 준 거죠, 수학자들한테. 네. 그래서 데카르트도 되게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과 수학을 같이 잘했던 사람. 자, 이게 굉장히 건너뛰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데카르트를 거쳐서 이제 현대까지 넘어오면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자, 독일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굉장히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장난하고 사고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철학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그래요. 실제로 머리도 좋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캠브리지에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가서 이제 철학을 실제로 가리키는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개념이 모든 세계에 추상화되어 있는 아까 서양 철학에서 얘기했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이상적인 것들은 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본질적인 거에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다 못 다룬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라 라고 할 정도로 언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명제, 대응 이런 사상적으로 언어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에. 그래서 이론 자체가 언어가 그림과 똑같다. 현실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현실에 있는 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게 못하는 거다. 더 완벽한 세상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겪다가 다른 철학자를 하나 만나서 다른 교수랑 대화를 하면서 막 또 논쟁을 벌였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기에는 다른 논문을 씁니다. 그 책이 이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인데 거기 안에서는 가족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족 카테고리 안에 아빠와 동생, 나와 엄마가 있는데 여기 바둑이가 껴 있어요. 자, 이게 옆에 있는 게 이 언어가 옆에 있는 언어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자, 아빠와 동생은 좀 닮았어. 나는 엄마를 좀 닮았어. 근데 형제니까 나랑 동생도 닮았어. 네, 이런 언어로 그 사람이 표현하지만 그 가족끼리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분류가 다른 언어더라도 그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 그룹을 묶을 수 있다. 라는 철학을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못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아빠는 바둑이랑 뭐가 닮은 걸까요? 네? 말을 안 듣는. 아, 말을 안 듣는다. 네.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책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술 먹으면 바둑이와 아빠가 닮았더라. 네. 네. 잠시 후에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들을 언어로 표현하지만 언어가 유사한 객체들을 묶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 클레스와 앞에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했던 거와 달리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이론이 나중에 실제로 프로토타입 이론이라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단위로 발전을 합니다. 이 철학 사상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는 분들은 OOP에서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고도 프로토타입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상이 바로 이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만든 가족 유사성을
떠올리시면서 네,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비트겐슈타인 이 나쁜 놈 하면서 네, 만드시면 됩니다. 자, 네.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철학자들이 이렇게 개발자들한테 영향을 줬듯이 과학자들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뭐냐면 뭐 우리가 아는 것들 있죠. 고대에는 천동설이 있었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네, 교회에 어떻게 됐죠? 네. 그리고 갈릴레이도 그걸 증명했다가 네, 지구가 돈다고 그랬다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런 역사적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뉴턴이 그걸 증명해내고 아인슈타인이 넘어가고 이런 이 과학자들은 일단은 자연에 있는 현상들 항상 참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증명해낸 것들을 도저히 더 증명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갑니다.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까지 가면. 자, 그 중에 갈릴레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갈릴레이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앞에 철학자들이 썼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경험론과 합리론. 그래서 저 경험론과 합리론이 사실은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이제 나눠져서 수학적으로도 두 가지 증명법으로 나눠지는데 갈릴레오가 과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공학적인 방식이죠.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요. 지구가 도는지, 뭐 금성이 도는지 수성이 도는지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 오차가 얼마고, 그러니까 값이 얼마고, 그게 며칠마다 돌아가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구나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고 방식을 다 써서 증명을 해낸 사람으로 최초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를 더 많이 쳐주는 겁니다. 네, 이거 그리느냐고 힘들었는데. 네. 자, 그 다음은 뉴턴이죠. 네, 실제로 어디 대학이지? 네, 아까 얘기했던 캠브리지 대학인가요? 네, 거기에 가면 그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아래에서 네, 사과를 얻어맞고 네, 깨우쳤다고 그러죠. 뭐를 깨우쳤나요? 네, 글씨는 다 아시죠? 네,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우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제일 관심 있게 관찰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였잖아요. 지구와 태양의 관계, 그리고 수성의 관계, 달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했었다면 그 물체들을 관측하고 그 물체들을 증명하는 게 갈릴레오의 목표였다면 뉴턴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 그 관계, 힘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류인력의 법칙의 의의는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계산식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였던 거를 계산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측만 했었는데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뉴턴은 되게 가치 있는 거예요. 관측했던 거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턴이 더 가치 있는, 갈릴레이보다 좀 더 가치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근대 과학의 뭐 시발점으로 많이 닿잖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학들은 항상 뭐 그런 얘기를 듣죠. 토마스 쿤의 뭐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지동설이 만류인력의 법칙과 뭐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별과의 관계로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 내에서는 정상적인 과학이었던 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과학이 증명이 되면서부터 그 관계가 이제 혁명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다가 뒤집어지죠. 더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증명해내고 하면서 새로운 정상 과학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 정상 과학이란 표현을 쓰죠. 과학은 그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고 그 패러다임 내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정상 과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갔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1차 대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을 혼란을 겪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그 합리적인 이성이 세상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전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학문들이 한계에 부딪혀요. 수학 자체도 괴델이라는 사람 수학자가 수학 자체에 항상 모든 수학에는 적어도 하나씩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제를 만들어서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게 불완전성 정리예요. 그래서 수학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걸 벗어나서 걔가 완벽한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수학 자체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패러독스가 있는 거죠. 자,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물리학에서도 아인슈타인이 거의 모든 걸, 드디어 좋은 분이 나왔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것처럼 보였지만,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 계산했던 거는 그저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요. 양자역학, 별을 볼 때는 잘 맞아떨어졌는데 원자 단위로 더 작은 미시 세계를 바라볼 때는 양자 세계에서는 그 원칙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빛이라는 애도 얘가 그 물질인지 파동인지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국 둘 다 가진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물리학도 확정적으로 물리 법칙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불확정성의 원리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과학 철학적에서도 이 말도 되게 이상하죠? 인식농적 무정부주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정부 상태인 철학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시대에 전쟁이 나왔던 시대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클라우드 셰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책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넣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은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요. 이 사람은 정보이론이라고 해서 요즘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통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정보이론은 정보공학자들이 이제 전공하시는 통신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공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언어, 통신, 우리는 언어도 사실은 통신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통신이잖아요. 제가 가진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제가 가진 정보를 전송하는 제 입, 말, 성대, 뭐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통신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채널로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 뭐 공기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뭐 졸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노이즈가 되는 거죠. 제가 전달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제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까지 전달할 거냐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 이론에서 이 정보가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만에 그 확률이 필요하냐, 얼마 만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들을 증명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모든 통신 이론들이 발달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래밍 세계가 이제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 세계를 만들도록 도와줬던 수학자들이 두 명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지금의 큰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알론조 처치와 한 분은 알런 튜닝. 그래서 알런 튜닝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론조 처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컨셉을 만드신 분이고 이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튜링 머신 일반적인 오토마타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 세계를 만든 분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향력에 맞춰서 50년대부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발전을 합니다. 왼쪽은 함수형 언어들이 발전을 하고 오른쪽은 이제 절차형 언어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차형 언어들은 객체지향이라는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이어받아서
그 객체 지향 사고 방식을 받으면서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활달하게 하면서 더 큰 대용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7, 80년대. 자, 그런데 9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언어들이 패러다임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언어들은 이 언어적인 사상도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다 양쪽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아졌죠. 네. 예전에는 한쪽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둘 다 배우라고 얘기해요. 네.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런 언어들을 만든 것 중에 여러 가지 언어에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또 한 분 있어요. 뭐냐면 앤더스 헤즐버그. 이분도 밖에 드러나지 않은 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학교를 다닐 때 덴마크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 때 창업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왜 그랬냐면 워낙 잘 나가서. 폴리데이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파스칼 컴파일러를 만들어요. 한 70년대쯤 될 거예요. 파스칼을 만들고 잘 나가서 볼랜드에 스카웃이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볼랜드라는 회사에서 터보 파스칼을 만들어요. 80년대에 터보 파스칼을 만든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제 오브젝트 파스칼 그리고 델파이라는 툴을 만들면서 지금도 이제 델파이의 그 오브젝트 파스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건너가요. 볼랜드가 이제 돈이 없어서 거의 앤더스 헤즐버그를 팔아요. 그 대신 MS한테 융자를 받습니다. 돈을 좀 받고 자기 회사를 살리는 대가로 가장 치프 아키텍터였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요. 가서 비주얼 제이뿔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 다음에 C샵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C샵이 탄생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WFC나 C샵의 치프 아키텍터이고요. 닷넷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사람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걸 만들다가 새로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DB도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링크도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만 벌써 몇 개 만들었죠? 컴파일러를 잘 다루는 사람이어서 언어를 계속 만들고 그런 언어들을 잘 섞어서 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보니까 빌 게이츠랑 되게 닮았네요. 자, 프로그래밍의 흐름. 책에서 앞에서 계속 뭐 철학 얘기도 했고 과학 얘기도 했고 프로그래밍 언어 얘기도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세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형, 절차형이 나눠져 있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넘어와서 이제 선언적 프로그래밍, 뭐 명령법 프로그래밍 이런 프로그래밍 시대에서 다 합쳐지고 있죠. 지금 언어들은 다 멀티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자바도 이제 스트림이 들어갔고, 람다가 들어갔고, 다른 언어에 뭐 스칼라도 뭐 자바랑 같이 그렇게 쓰고, 뭐 코틀린, 스위프트, 뭐 C샵 모든 언어들이 지금은 다 멀티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생겼죠. GPU 시대를 만들고 있는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이쪽은 양자역학처럼 프로그래밍의 절차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얘가 답이야 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또 돼버렸어요. 공부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이 흐름의 시대는 좀 벽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철학, 과학, 프로그래밍의 흐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도 있고 사실 더 들여다보면 더 관련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제가 억지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비트겐슈타인을 인용한 건 아니에요.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보시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술 얘기는 제가 도저히 녹여낼 자신이 없어서 미술 얘기는 뺐는데 그래도 미술가를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냐면 프랑스어예요. 앵프라맹스라고 프랑스로에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인프라 민스 이렇게 있는데 불어라서 앵프라맹스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아주 얇거나 아주 찰나의 순간이어서 사람이 지각하기 힘든 아주 사소한 것들을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마르셀 두샹이라는 프랑스의 현대
거의 뭐 전위 예술가로 불리는 거의 끝까지 온 사람이에요. 네. 보이시죠? 네, 끝까지 온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 말세디상이 이 변기를 네, 양품점에서 사다가 자기 작품 전시에 갖다 놓고 이거를 작품 이름을 샘이라고 붙여놔요. 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저게 왜 샘일까? 네.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말세디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앵프라맹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술도 예술이 아닌 것과 예술인 거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예술인 거지 그 자체가 이 변기 자체가 예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앵프라맹스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주 얇은 차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이 발사되는 순간 그렇죠? 우리는 총이 발사되고 나서 총 맞은 다음에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빠른지 거기가 제가 저기까지 목표 타겟까지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미묘한 순간과 차이들을 앵프라맹스라고 부르는데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맥을 쓴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2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맥이 왜 좋아? 였어요.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내가 좋아서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뭐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PC와 맥입니다. 이 두 사람이 PC와 맥이에요. 이제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네. 어느 쪽이 맥인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여러분도 써보세요. 아주 사소한 그 차이들을 느끼시려면 여러분도 직접 써보세요. 저는 몇 년을 쓰면서 아주 사소한 차이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인지하기 힘든 아주 얇은 차이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아이폰에 있는 그 뒤에 형광등을 켜주는 버튼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꺼진 거고 이게 켜진 거예요. 근데 켜진 거에 위에 스위치가 올라가 있어요. 네. 미친 거 같죠? 네. 굳이 왜 저런 걸 만드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곳곳에 녹아 있어요. 맥을 쓰다 보면, iOS 쓰다 보면. 저는 그 사소한 차이들을 경험을 하고 그 사소한 차이들을 몸으로 하나하나 느낄 땐 잘 몰라요. 하나하나 설명할 긴 되게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한 100개쯤 돼. 그럼 제가 100개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자, iOS는 굳이 아이콘을 만들어서 올리면 굳이 라운드를 다 깎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 이면에는 이 모서리가 둥근 거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될 정도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1984년도에 매킨토시가 처음 나올 때 계산기의 앱들도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있어요. 굳이 30 몇 년 전에 네. 이렇게 윈도우들이 다 네모냈던 시절에 메모리가 64K 바이트였던 네, 그 시절에 저 모서리를 깎으려고 개발자가 네, 머리를 쥐어뜯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들을 앵프라맹스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개발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소한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수 있으면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종이장처럼 얇은 경험들, 그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작은 경험들, 그런 작은 피드백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께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에는 이 여러분들만의 책을 쓰게끔 철학부터 과학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지만 허무맹랑한 얘기 같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쭉 써왔고요.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 그런 사람들의 또 뒷얘기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해보면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개발도 해보면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